세계 3위권의 대도시 도쿄에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거점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도시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이자 도심 재개발의 바람직한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곳이 있는데요. 일단 롯본기 힐즈, 말이 필요 없죠? 토라노먼 힐즈, 최고죠. 아자부다이 힐즈, 헤더윅.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힐즈 시리즈로 유명한 모리 그룹이 개발한 곳들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연신 호들갑을 떨어댄 곳들이라는 점이죠. 이 정도면 다른 디벨로퍼들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왜 안 알아주는데? 그래서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3월 28일 마지막 파츠의 봉인 해제와 함께 완전체가 된 바로 그 장소, 일본 최대 철도 그룹 JR이 칼을 갈고 만든 힐즈잡이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장소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는데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역에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은 오로지 2020년에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만을 위해 약 50년 만에 야마노테선에 새로 개통된 역이기 때문인데요. 무릇 글로벌 허브라 하면 글로벌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과의 접근성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JR은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철도를 갖고 있습니다. 공항과 연결된 모든 노선은 물론 모노레일의 버스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이곳 시나가와 일대는 도쿄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야마노테선과 하네다 공항이 접하는 가장 가까운 위치이기도 합니다. 입지상으론 정말 이만한 곳이 없겠죠? 그렇게 JR은 이곳을 차세대 거점으로 낙점했고 그것을 위한 교두보로서 먼저 지어진 것이 바로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역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만든 역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나중에 완성될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를 미리 보는 베타 테스트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JR이 만든 공간들은 대체로 이용객들을 목적지로 그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운반하기 위한 경유지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라는 이름 역시 이제는 그 시간 우리도 책임지겠다는 야심이 반영된 것이죠. 이런 대규모 복합시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중요한 건 더현대 서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역시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이겠죠. 때문에 이 역 또한 JR의 방식대로 이용자들의 체류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꼭 한 번은 거쳐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열차와 철도를 좋아하는 일명 철덕이죠. 여기에서 몸만 크면 이제 이렇게 자라납니다. 아무튼 때문에 JR은 자신들이 가진 강점을 10분 활용하기 위해 역의 양 끝단을 잇는 대합실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공원처럼 조성해 두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게 될 아이들 중 누군가는 훗날 훌륭한 JR 덕후가 되어 있겠죠? 이외에도 역 양쪽의 2층에 카페를 병설해서 이곳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데요. 이쯤에서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뭔가 역이 묘하게 현대적이면서도 동양풍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로가 나무인데다 형태 또한 전통 누각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죠. 이는 재개발 과정에서 굳이 일본적인 조형을 어필하지 않던 미쓰이나 모리그룹과는 확연히 다른 선택으로 이 또한 인바운드 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JR만이 할 수 있는 과감한 선택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그리고 나무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인물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로스터리 설계로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 구마 겐고죠. 정말 안 계신 곳이 없죠? 이곳에서도 역시나 전통 건축 기법을 끼얹은 삼나무판을 통해 전통적인 물성과 현대적 미감이 공존하는 역사가 완성되었는데요. 야마노테선의 역 가운데 앞으로도 유일무이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역을 빠져나오면 이제야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의 전경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체류를 위한 드넓은 광장이 먼저 저희를 맞이합니다. 한가운데 이 정도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외부 광장, 힐즈에는 아마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 광장을 둘러싼 카페만 몇 개인지 광장이라는 특성상 마치 1층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재 서 있는 곳은 2층으로 1층으로는 조금 전 내렸던 역 플랫폼과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에 역이 있고 2층의 데크로 건물을 하나로 엮는다는 점에선 토라노먼 힐즈의 T덱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 JR은 여기에 한술 더 떠 과거의 지역성이라는 컨셉을 더했습니다. 이게 꽤 재미있는데요.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의 마스터 플랜을 설계한 피카드 칠튼에 따르면 그들은 이곳을 단순한 역세권 개발이 아니라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정의하기를 원했습니다. 1층에 일본 열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수단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통과한다면
2층의 광장은 그 에너지를 연로 삼아 사람과 자연이 느긋하게 유영하는 마치 거대한 크루즈선의 엔진실과 갑판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는 사실 타카나와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해안선이었던 타카나와 일대는 에도 시대 때 사람들이 모여 풍류를 즐기는 명소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JR답게 타카나와의 과거를 선박이 아닌 철도 중심으로 재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모습은 개장 둘째 날인 3월 29일에 촬영된 것으로 일본 토호쿠 지역의 마츠리 팀을 모조리 초청해서 광장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는데요. 이야, 추진력이 정말 칼을 제대로 갈았구나 싶더라고요. 이 또한 전국의 여객을 책임지고 있는 JR만이 할 수 있는 기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부에서도 JR의 호흡은 계속됩니다. 모리 빌딩과 달리 JR은 강력한 자체 유통 채널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죠. 도쿄를 여행하다 보면 신주쿠나 이케부쿠로, 요코하마역 등에서 아토레나 루미네, 뉴우먼 같은 이 쇼핑몰들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JR 동일본이라는 거대 모기업의 힘으로 가장 목 좋은 영순위 입지를 선점해온 덕분인데요. 이번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고급 포지션에 해당하는 뉴우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브랜드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20, 30대 여성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뉴우먼은 전략적으로 프리미엄 몰을 표방하긴 하지만 뷰티를 제외하면 이른바 하이 브랜드라 불리는 명품 매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브랜드들로 공간을 채웠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심지어 그것들로 채워진 면적만 약 6만 제곱미터. 이거 도쿄 기준으로는 정말 굉장히 넓은 수준인데요. 아자부다이 힐즈나 긴자식스를 가볍게 뛰어넘고 저 멀리 토요스의 가족 중심 쇼핑몰인 라라포트와 체급을 겨뤄야 하는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뉴우먼 타카나와는 그 둘 사이에 절묘한 경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패밀리 웰니스와 다세대 공존을 핵심 키워드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직장인이나 연인을 넘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까지 모두가 와도 즐길 거리가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링크필러 3동을 자세히 파헤치면 영상이 오늘 안으로 안 끝나기 때문에 각 동마다 눈여겨볼 만한 곳들을 한 군데씩만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링크필러 1의 남쪽 동에서는 체류형 서점이자 공유형 사무실인 코모레 비라가 있습니다. 평일에 이곳을 가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에는 주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웬만한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규모의 어른과 아이의 눈높이에 따라 아예 다른 세계가 펼쳐지듯 섬세한 조닝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링크필러 1의 북쪽 동의 킥은 특이하게도 저층부가 아니라 위쪽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오면 전혀 예상 못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마치 식물원에라도 들어온 듯 전망대의 역할을 겸한 도심 속 정원이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직장인, 친구, 연인,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도 높은 레스토랑들은 다 이곳에 몰려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구 덕후로선 여기에 위치한 레스토랑 루프스가 일본에서는 대중적으로 이미지 소비가 덜 된 덴마크의 거장 크리스티안 베델의 모드스 체어를 놨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모듈식 의자라는 점에서도 이 공간의 다양한 사용 방법을 상정한 듯한 굉장히 매력적인 가구 선택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아무튼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장한 링크필러2에는 루미네 최초의 프리미엄 마켓 미무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들은 단순히 고급 마켓이 아니라 F&B 브랜드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을 천명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고급 식재료가 깔려있고 분위기는 또 어둑어둑한 게 아무래도 토라노먼 힐즈의 티마켓과 아자부다이 힐즈 마켓을 다분히 의식한 듯한 느낌이죠. 특이한 점은 교토의 3대 커피로도 유명한 오가와 커피의 CEO 우다 요시노부 씨가 이곳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려 한층 전체를 오가와 커피가 맡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모든 레스토랑이 마치 카페처럼 오픈 키친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픈한 지 둘째 날에 가서 그런진 몰라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또 내부가 어두워서 그런 것인지 인포그래픽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멋을 너무 많이 부린 상태여서 뭔가 어떤 컨셉인 건지 한눈에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실 전문가분들께서 댓글로 나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더 가보고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으면 따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먼 미무레까지 스트레이트로 이어진 링크필러 3동을 지나면 드디어 완전 개장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요. 유일한 저층 건물이긴 하지만 소용돌이 치듯 올라가는 거대한 식물 줄기가 일단 시선을 확 사로잡으니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은 바로 또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축가 구마겐고의 최신작, 미술관과 공연장, 카페 등이 합쳐진 몬 타카나와가 되겠습니다. 몬이란 뮤지엄 오브 내러티브의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공간 속에 시간을 담아내기 위한 JR의 반복되는 야심이 엿보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개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건물의 바깥을 타고 흐르는 나선형 조형인데요. 그간 본 구마켄고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도 정말 손꼽힐 정도로 전위적인 외관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개념은 건물의 외관뿐 아니라 로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일본어로 문으로 읽히기도 하는 몬이라는 글자를 나선형으로 굴려낸 로고는 건축물이 지닌 통로, 즉 공간의 개념과 끊임없이 순환하는 시간의 역동성을 동시에 시각화하고 있었죠. 특히 로고에 배합된 빛의 삼원색은 모든 색의 근원이 되듯이 이 공간이 모든 예술적 창의성이 시작되는 발신지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건물의 곳곳 층층이 쌓인 나선의 궤적 속에 이 원색들을 배치함으로써 몬 타카나와가 제안하는 다채로운 경험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수렴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아니 꽤 직접적으로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당초 이미지에서 연상되었던 모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줄기가 전체적인 외관과 바깥의 일부 구간에 슬로프를 형성하는 역할에 그치며 내부 자체는 거대한 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전 구간을 나선형 슬로프로 만들 수도 있었겠으나 그보다는 내부와 외부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더 중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마켄고 선생님이 또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잘 다루시잖아요. 각 층마다 다양한 시설들을 배치하고 이건 뭐 거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이용자들이 각 층으로 도달하게끔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JR답게 철도가 내려다보이는 옥상 정원은 못 참겠죠. 엘리베이터는 존재하지만 뭔가 계속해서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게 만드는 것. 아마도 모든 건축가분들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겠죠. 미무레와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당시에는 아직 모든 공간이 운영되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100%의 모습이 어떨지 앞으로 충분히 기대되는 곳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힐즈 대항마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에 대해 얕게 풀어봤는데요. 각 동이 반복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역시 사람들의 이동 시간이 아닌 시간 그 자체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운영해온 공간을 통한 노하우가 이곳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죠. 때문에 이제 와서 하는 소리지만 힐즈의 개발 방식과는 결이 비슷한 듯 다릅니다. 앞서 말했듯 명품 브랜드는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둘 다 글로벌 거점을 만들겠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힐즈가 좀 더 부유층 중심의 프리미엄 도시를 쌓아 올린다면 도쿄의 관문 역할을 겸한 JR은 조금 더 친근한 접근을 따르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완성된 도시를 만든다기보다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그 위에 기능들을 하나하나 추가하더니 이제 글로벌 허브까지 추가하는 느낌이죠. 사실 모든 구역이 운영을 개시하긴 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장기인 이동수단은 아직 100%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의 버스 정류장은 부분적으로 열린 상태이며 도로가 다 안 깔린 곳도 남아있죠.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낸다면 막말로 진짜 글로벌 거점으로서의 힐즈 자비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게 과연 언제가 될지 기쁘게, 아니 제가 기쁠 건 없죠. 그냥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오겠습니다.